박민주는 완벽한 아버지였습니다. 45세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 6시면 일어나 헬스장에서 몸을 관리하고 오전 9시 정각에 회사에 도착해 밤 10시까지 성실히 일했죠. IT 중견기업에서 15년째 근무하며 부장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15억짜리 강남 아파트,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특히 딸 수진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습니다. 19살이 된 수진이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 닌주는 정말 하늘을 날 것만 같았죠. 아빠, 나 연세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수진이가 정말 대단하다. 아빠가 뭐든지 해줄게. 민주는 딸의 성인식을 기념해 특별한 가족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싱가포르 5박 6일 럭셔리 여행이었어요. 1인당 500만 원이 들어가는 코스였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죠.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 스위트룸, 이슐랭 3스타 레스토랑 예약, 그리고 명품 쇼핑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닌주는 아내 유리와 딸 수진을 불러 여행 계획을 설명했어요. 이번 여행은 우리 수진이 성인이 된 걸 축하하는 거야.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으니까 실컷 즐기자. 와, 아빠 최고. 인스타그램에 자랑할 거 많겠다. 유리도 기뻐했습니다. 여보,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도 좋아하고, 저도 오랜만에 해외여행이라 설레네요. 2024년 3월 15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에서 가족 셋은 싱가포르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기내에서도 닌주는 딸에게 선물할 명품 시계 카탈로그를 보여주며 행복해했죠. 5시간의 비행 시간 동안 가족들은 여행 계획에 대해 즐겁게 이야기했습니다. 싱가포르 창의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현지 시각으로 오후 4시였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은 후 공항 면세점에 들렀어요. 민주는 딸에게 향수를 사주려고 했고, 유리는 화장품 코너에서 눈이 반짝였죠. 여보, 잠깐만요. 화장품 좀 보고 올게요. 수진아, 엄마랑 같이 가자. 아빠, 우리 잠깐만 볼게요. 금방 올게요. 민주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천천히 봐. 아빠는 여기서 기다릴게. 그것이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3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1시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민주는 화장품 매장을 찾아갔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매장 직원에게 물어봐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핸드폰을 걸어봤지만 유리와 수진의 전화는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읽지 않았어요. 민주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걱정되기 시작했죠. 공항 안내 방송으로 호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타나지 않았어요. 공항 경비실에 신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인들이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실종 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죠. 시간이 흘러 오후 10시가 되었습니다. 6시간 동안 공항에서 기다렸지만 소용없었어요. 민주는 일단 예약해둔 마리나 베이 샌즈 호텔로 향했습니다. 혹시 먼저 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말이죠. 하지만
호텔에도 유리와 수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전화는 꺼져 있었어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민주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딸 수진의 인스타그램을 확인하던 중 충격적인 게시물을 발견한 거예요. 화면에는 수진이 모르는 젊은 남자와 함께 찍은 셀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적힌 글귀가 민준의 심장을 멈추게 했죠. 새 아빠와 새 인생 시작, 진짜 사랑을 만났어요. 아빠,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제 더 좋은 곳으로 갈게요. 민주는 핸드폰을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새 아빠가 누구인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죠. 더 충격적인 건 댓글들이었습니다. 아내 유리의 계정으로 달린 댓글이 있었거든요. 수진아, 엄마도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살자. 민주는 그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종이나 사고가 아니었어요. 아내와 딸이 계획적으로 자신을 버리고 떠난 거였죠. 그것도 해외에서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호텔 방 안에서 혼자 남겨진 민주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맛봤습니다.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믿었던 가족들이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배신한 거였죠. 그날 밤 민주는 한시도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진실을 확인해야 했어요. 과연 집에는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왜 가족들이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민주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기로 다짐했습니다. 민주는 다음 날 오전 첫 비행기로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서울까지의 5시간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혹시 모든 게 오해일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민주는 택시를 타고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15억을 주고 산 84제곱미터 아파트. 가족과 함께 5년간 살아온 보금자리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집 안이 텅 비어 있었거든요. 거실에 있던 200만 원짜리 소파도, 침실에 300만 원짜리 침대도, 안방, 드레스룸에 가득했던 유리의 옷들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방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노트북, 옷장 가득했던 명품 옷들, 심지어 어릴 때부터 모았던 인형들까지 흔적조차 없었죠. 마치 처음부터 이곳에 살지 않았던 것처럼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의 손글씨였죠. 민준 씨,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좋은 기회가 왔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삶을 줄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에게도 더 나은 미래가 필요했고요. 이해해 주세요. 편지를 읽는 민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20년간 함께 산 아내가 19년간 키운 딸이 이렇게 냉정하게 선을 그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민주는
급하게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 확인을 위해서였죠. 첫 번째로 방문한 신한은행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고객님, 3월 14일에 적금 5억 원이 전액 해지되었습니다. 부인분께서 직접 오셔서 처리하셨어요.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해지 신청을 한 적이 없는데요. 부인분이 고객님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져오셔서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국민은행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금 2억 원이 같은 날 모두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증권회사에 맡겨둔 주식 1억 원어치도 전부 매도된 상태였죠. 민주는 그제야 계획의 전모를 깨달았습니다. 유리가 여행 출발 하루 전에 모든 재산을 정리했다는 뜻이었어요. 싱가포르 여행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획된 사기였던 거죠.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편함에 법원에서 온 서류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혼 조정 신청서였어요. 접수일은 3월 10일, 여행 출발 5일 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재산분할 포기각서였어요. 민준의 이름으로 작성되어 있었는데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재산을 유리에게 넘긴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민주는 그런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었어요. 이건 내 서명이 아니야. 완전히 위조된 거잖아. 민주는 서명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필체였어요. 유리가 20년 동안 민준의 서명을 연습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민준은 절친한 친구이자 변호사인 한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나 좀 도와줘. 큰일이 생겼어.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네. 민주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배신부터 비어있는 집, 사라진 8억 원까지 말이죠. 이건 명백한 사기야. 위조 서명의 재산 편취, 심지어 계획적 범행이잖아. 당장 고소장부터 준비해야겠어. 상우의 말을 듣고 나서야 민주는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감정에 휩쓸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대응해야 할 때였죠. 이튿날 민주는 상우와 함께 경찰서에 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사기, 횡령, 위조 등 여러 혐의로 말이죠. 또한 출국금지 신청도 함께 제출했어요. 유리와 수진이 한국에 돌아오는 순간 체포될 수 있도록 말이에요. 하지만 민준의 복수는 단순한 법적 대응으로 끝나지 않을 예정이었습니다. 상우가 조사해본 결과 수진의 남자친구 이강호가 대기업 임원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민준아, 이강호라는 애가 삼성전자 상무의 아들이래. 29살인데 벌써 계열사 대리로 들어갔다고 해. 그럼 수진이가 그 집 재력을 보고 접근한 거네. 그런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강호 아버지가 회사에서 승진을 앞두고 있다는 거야. 만약 아들의 불륜 스캔들이 터지면 민준의 눈에 차가운 빛이 돌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잃어버린 돈을 되찾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어요. 자신을 배신한 가족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똑똑히 깨우쳐 줄 생각이었죠. 상우야, 우리 본격적으로 전쟁을 시작해보자.
법정에서도 이기고 사회적으로도 매장시키는 거야. 민주는 이제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냉철한 복수자로 변신한 거였죠. 유리와 수진, 그리고 이강호까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모든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복수는 체계적이고 냉혹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어요. 첫 번째 타겟은 법정이었습니다. 상우와 함께 준비한 고소장은 완벽했어요. 민준아, 2조 서명 감정 결과가 나왔어. 99% 위조가 확실하다고 해. 좋아. 이제 재산 편취 증거도 확보했으니 승소는 확실하겠네. 하지만 민주는 단순히 법적 승리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매장당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강호와 그 아버지에게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어요. 민주는 먼저 이강호가 다니는 삼성전자 계열사에 익명 제보를 했습니다. 회사 내부 신고센터에 접속해서 상세한 내용을 작성했죠. 임직원 이강호 대리가 유부녀와 불륜 관계를 맺고 8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해당 여성은 현재 해외로 도피 중이며 남편은 사기 피해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보와 함께 추진의 인스타그램 캡처와 유리의 계좌 거래 내역까지 첨부했어요. 대기업에서 임직원의 도덕성 문제를 얼마나 민감하게 다루는지 민주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이강호의 아버지 이상철 상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강민준 씨이신가요? 제가 이상철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들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만날 이유가 있을까요? 법정에서 보시죠. 이상철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아이들이 저지른 일이니까 어른끼리 해결해 봅시다. 민주는 만남을 거절했어요. 이미 계획이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거든요. 며칠 후 상우가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민준아, 이상철이 승진해서 탈락했대. 회사에서 아들 문제 때문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야. 그래? 빠르네. 그뿐만 아니라 이강호도 회사에서 대기 발령 받았어. 사실상 퇴사 수순이지. 민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두 번째 작전은 유리의 사회적 매장이었습니다. 유리가 운영하던 요가원의 회원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거였죠. 민주는 유리와 친했던 요가원 회원 몇 명에게 연락했어요. 안녕하세요. 유리 원장 남편 박민준입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김미경이라는 회원을 먼저 만났습니다. 40대 주부로 유리와 가장 친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 저희 이혼하게 됐어요. 유리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제 재산 8억 원을 가지고 도망갔거든요. 어머,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주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벌어진 일부터
사라진 돈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증거까지 보여주니 김미경은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유리 원장이 그런 사람일 줄이야. 다른 회원분들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연락했어요. 혹시 개인적으로 돈 빌려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전해주세요. 김미경은 곧바로 다른 회원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요가원 단체 카톡방에서 유리에 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죠. 유리 원장 남편이 연락 왔는데 원장이 바람 피우고 돈 훔쳐서 도망갔다고 하네요. 헐, 진짜요? 그럼 요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장 연락도 안 되고 이미 며칠째 문 안 열었어요. 실제로 유리의 요가원은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건물주에게 임대료도 밀린 상황이었거든요. 민주는 건물주에게도 연락해서 유리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원장이 사기를 쳐서 해외로 도망간 상황입니다. 임대료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건물주는 즉시 요가원 문을 바꾸고 폐업 절차를 진행했어요. 세 번째 작전은 가장 치밀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남은 자산 3억 원을 고위험 투자에 넣기로 결정했어요. 잃을 게 없다면 과감하게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상우가 소개해준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났습니다. 이 상품은 년 30% 이상 수익을 목표로 하는데 위험도 그만큼 높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 재산을 걸겠어요. 정말 괜찮으신가요?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데 민주는 단호했어요. 어차피 다 잃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기든 지든 끝을 봅시다. 투자 결정을 내린 후 민주는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양가 부모님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특히 유리의 어머니 정미숙에게 진실을 알리면 큰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죠. 민주는 장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 민준이에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뵙고 싶은데요. 아, 민준이 너구나. 그런데 유리가 왜 연락이 안 되냐? 그게 바로 말씀드리려는 내용이에요. 직접 만나서 설명드릴게요. 정미숙과의 만남은 폭풍 같았습니다. 민준이 모든 상황을 설명하자 정미숙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그게 정말이냐? 우리 유리가 그런 짓을? 증거가 다 있어요. 이것 좀 보세요. 은행 거래, 내역과 위조된 서명까지 보여주니 정미숙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45년간 키운 딸이 이런 사기꾼이 될 줄이야. 민준아, 정말 미안하다. 민주는 장모의 분노를 부채질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유리가 잘못한 거죠. 수진이도 마찬가지고요. 정미숙은 그 자리에서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꺼져 있었죠. 이 못된 년,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민준의 계획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유리와 수진, 이강호 모두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죠. 법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가족에게서도 버림받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민주는 이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멈추지 않을 계획이었거든요. 다음으로는 직접적으로 가족들의 심리를
흔들어 놓을 차례였습니다. 민준의 복수는 이제 가족의 뿌리부터 흔들어 놓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모 정미숙의 분노를 확인한 후 민준은 더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바로 양가 부모들을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것이었죠. 정미숙은 딸의 배신에 분노하며 민준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기 시작했어요. 민준아, 유리 계좌번호 알려줄까? 어디로 돈을 보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 고맙습니다, 어머니. 그런 정보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정미숙은 딸이 어릴 때부터 사용해온 비밀번호까지 알려줬어요. 유리의 생년월일, 결혼기념일 등을 조합한 번호들이었죠. 민주는 이 정보들을 상우에게 전달해서 추적 작업을 의뢰했어요. 어머니, 혹시 유리가 해외에서 연락 오면 바로 저한테 알려주세요. 위치 추적이 가능할 거예요. 당연하지. 그 못된 년이 어디 있든 찾아내야 해. 정미숙의 협조는 예상보다 적극적이었어요. 45년간 키운 딸이 사기꾼이 되었다는 사실이 장모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던 거죠. 민주는 다음으로 아버지 박정식을 만났습니다. 72세의 원칙주의자인 아버지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은 중요한 전략이었어요. 아버지, 유리와 수진이가 저를 버리고 도망갔어요. 뭔 소리냐? 그럴 리가 없잖아. 민주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싱가포르에서의 배신부터 8억 원 횡령까지 모든 내용을 말이죠. 박정식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8억 원을. 그럼 우리 집 아파트는? 다행히 아파트는 제 단독명이라 안전해요. 하지만 현금은 모두 털렸죠. 박정식은 분노했습니다. 그 여우 같은 년들, 내 아들을 우롱하다니. 민주는 아버지의 분노를 이용해 구체적인 협조를 요청했어요. 아버지, 추진이 신원조회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공무원 경력이 있으시니까 인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그런 배신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야 해. 박정식은 즉시 옛 동료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경찰서와 출입국 관리소에 있는 후배들을 통해 수진과 유리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해달라고 부탁했죠. 이틀 후 놀라운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민준아, 수진이가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로 넘어갔대. 그리고 거기서 다시 태국으로 갔다고 해. 태국이요? 유리는 베트남 호치민으로 갔다는군. 모녀가 따로 행동하고 있어. 민주는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가족이 흩어져 있다는 건 각계격파할 수 있는 기회라는 뜻이었거든요. 한편 민주는 이강호 가족에 대한 압박도 계속했습니다. 이상철 상무가 승진해서 탈락한 후 회사 내에서 입지가 크게 좁아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주나 이상철이 지방으로 좌천됐대. 부산 공장으로 발령났다는군. 아들 때문에 아버지까지 피해를 보는구나. 그뿐만 아니야. 이강호도 회사에서 권고사직 받았어. 사실상 해고지. 민준의 전략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제 이강호 가족은 서울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이강호에게서였어요. 박민준 씨, 저 이강호입니다. 뭔 일이죠?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주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요? 늦었어요. 제발요. 수진이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민주는 만남을 거절했어요. 아직 복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리가 베트남에서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죠. 정미숙이 알려준 정보였어요. 민준아, 유리한테서 연락 왔어. 울면서 전화하더라고. 뭐라고 했어요? 베트남에서 부동산 투자한다고 6억 원을 넣었는데 사기였다는 거야. 가진 돈을 거의 다 잃었다고 하더라. 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복수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유리가 스스로 더 큰 피해를 당한 거였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더라고. 무서운 사람들한테 위협받고 있다면서. 그래서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정미숙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자업자득이라고 했지. 내 남편한테 했던 짓 생각해보라고. 민주는 장모의 변화에 놀랐어요. 딸에 대한 사랑이 분노로 바뀐 거였죠. 이때 상우가 흥미로운 정보를 가져왔어요. 민준아, 내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대박났어. 3개월 만에 50% 수익이 나왔다고 해. 정말. 3억이 4억 5천만 원이 됐어. 이 추세라면 1년 안에 10억도 가능할 것 같아. 민준의 도박이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잃은 돈을 되찾을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였죠. 그런데 며칠 후 수진에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아빠, 저예요. 수진이요. 민주는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수진, 누구죠? 내 딸은 싱가포르에서 새 아빠를 찾았다고 하던데. 아빠, 정말 잘못했어요. 강호 오빠도 저를 버렸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요? 아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민주는 냉정하게 생각했어요. 수진이 돌아오는 것도 복수의 일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죠. 직접 만나서 현실을 깨우쳐 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알겠어요. 만나봅시다. 민주는 수진과의 만남을 통해 마지막 단계의 복수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똑똑히 깨우쳐줄 계획이었거든요. 민준이 수진과의 만남 장소로 정한 곳은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중립적인 공간에서 차분하게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약속 시간 10분 전에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수진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민주는 놀랐습니다. 3개월 전에 화려했던 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값비싼 명품 옷 대신 평범한 청바지와 후드티를 입고 있었고 얼굴도 많이 야위어 보였죠. 아빠. 수지는 민준 앞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울고 온 것 같았죠. 민준은 감정을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진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은 새 아빠를 찾았잖아요. 아빠,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민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다 해온 상태였거든요. 미안하다고요?
8억 원을 훔쳐가면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수지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민주는 계속해서 차분하지만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죠. 그때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기억나요? 새 아빠와 새 인생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그 새 아빠는 어디 갔나요? 강호 오빠가 저를 버렸어요. 당연하죠. 돈이 목적이었으니까. 민주는 수진의 반응을 차분히 관찰했어요. 정말로 후회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산이 있는 건지 파악하려고 했죠. 수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저 정말 어리석었어요. 강호 오빠가 처음부터 우리 집 돈만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그걸 이제 깨달았다고요? 엄마도 베트남에서 차기를 당해서 돈을 거의 다 잃었어요. 무서운 사람들한테 이협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민주는 이미 정미숙을 통해 들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수진의 입으로 직접 듣는 건 다른 의미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빠한테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지가 없으니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민준의 말이 정확했기 때문이었죠. 민준은 잠시 침묵을 유지한 후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현실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당신과 어머니는 이미 사기죄로 고소당한 상태예요. 한국에 들어오는 순간 체포될 거고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강호와 그 아버지는 이미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부산으로 좌천됐다가 결국 그만뒀죠. 그게 정말이에요? 당신들이 저를 배신한 데가예요. 생각해 보세요. 20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한 아버지를 그런 식으로 버리면 어떻게 될지. 민주는 계속해서 현실을 설명했어요. 지금 당신 어머니 요가원도 문 닫혔고 할머니도 딸을 완전히 포기한 상태예요. 이강호 가족도 서울을 떠났고요. 수지는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지 이제야 깨닫는 것 같았죠. 아빠,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주는 잠시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바로 복수의 핵심이었거든요. 딸에게 마지막 선택권을 주되 그 선택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깨우쳐주는 거였죠.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에 들어와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실형은 면하겠지만 전과자가 되겠죠. 수진이 놀란 눈으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두 번째는 해외에서 계속 도피하는 거예요. 하지만 언젠가는 붙잡힐 거고 그때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고소를 취하해달라는 뜻이에요? 8억 원을 돌려주고 나서 말하세요. 아빠, 그 돈은 이미 없어요. 강호 오빠가 투자한다고 가져갔는데 사기였어요. 민주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기를 당한 거군요. 저한테 사기를 쳐놓고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자신들의 잘못된 선택 때문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민주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정말요? 어머니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세요. 베트남 어디에 있는지. 수지는 망설였어요. 어머니를
팔아넘기라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왜 엄마 위치를 알고 싶어 하세요? 베트남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한국인 사기범이 도피 중이라고. 수지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어머니까지 완전히 포기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빠, 그래도 엄마인데, 어머니? 저한테는 이미 남이에요. 사기를 친 범죄자일 뿐이죠.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완전히 냉정한 상태였죠. 수지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유리의 위치를 알려줬어요. 호치민 시내의 한 게스트하우스 주소였죠. 고마워요. 이제 가세요. 아빠, 정말 저를 용서할 수 없어요? 민주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이미 새 아빠를 찾았잖아요. 저는 이제 새 가족을 만들 계획이에요. 수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뒤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온 민주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우야, 유리 위치 확보했어. 베트남 당국에 신고 들어가자. 정말. 수진이가 알려줬어? 응.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민주는 이제 유리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을 계획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 범죄자로 신고당하면 현지에서도 살기 어려워질 테니까요. 복수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 넣을 시간이었습니다. 민주는 수진에게서 받은 유리의 위치 정보를 즉시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우와 함께 베트남 당국의 한국인 범죄자 신고를 접수했어요. 국제공조 수사 요청서에는 사기, 횡령 등의 혐의와 함께 구체적인 증거 자료들이 첨부되었죠. 민준아, 베트남 경찰에서 연락 왔어. 신고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간다고 해. 빠르네. 역시 국제 범죄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구나. 하지만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리가 베트남에서 더 큰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상우가 베트남 변호사를 통해 수집한 정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준아, 유리가 호치민에서 한국인 사기단에게 완전히 당했어.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6억 원을 날린 게 아니라 더 복잡한 상황이야. 어떻게 된 거야? 한국인 브로커가 운영하는 자짜 투자회사에 속은 거야. 처음엔 피해자였는데 나중에는 다른 한국 관광객들을 속이는 일에 가담했다고 해. 민주는 말문이 막혔어요. 유리가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변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리가 다른 사람들까지 속였다는 거야? 맞아. 베트남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투자, 상담사 행세를 하면서 동포들 돈을 빼돌렸어. 최소 3억 원 이상일 거야. 상황은 민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유리가 단순한 도피자가 아니라 현지에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 베트남 현지 상황은 더욱 복잡했습니다. 유리를 속인 한국인 사기단은 현지 조직과도 연결되어 있었어요. 돈을 잃은 유리에게 빚을 갚으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었죠. 정미숙이 전해준 유리의 근황은 참혹했어요. 민준아, 유리가 또 전화했는데 목소리가 완전히 다르더라고. 어떡해요?
무서운 사람들한테 감시받고 있다면서 울더라고. 돈을 못 갚으면 더 나쁜 일을 당할 거라고 협박받고 있다는 거야. 민주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복수는 원했지만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업자득이라고 했지. 남편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도움을 바라냐고. 정미숙의 분노는 여전히 식지 않고 있었어요. 딸이 위험에 처해도 용서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죠. 한편 베트남 당국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민준의 신고로 시작된 조사가 현지 한국인 사기단 전체로 확대된 거였죠. 민준아, 베트남 경찰이 한국인 사기단 소탕 작전을 시작했대. 유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고, 그럼 체포될 수도 있겠네.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니까 복잡한 상황이지만 일단 구속될 확률이 높아. 민준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리가 현지에서 생계를 위해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베트남에 있는 한국인 브로커가 상우에게 전해준 정보는 참담했어요. 유리 씨가 호치민 한인가에서 일하고 있어요. 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상우는 민준에게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민준아, 유리가 현지 주점에서 일하고 있다고 해. 민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20년 함께 산 아내가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확실한 정보야? 베트남에 있는 우리 교포가 직접 봤다고 해. 생활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시작한 것 같아. 그때 민준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놀랍게도 유리에게서 온 전화였죠. 여보, 민준아, 저 유리야. 목소리가 많이 변해 있었어요. 예전에 당당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적인 톤이었죠. 뭔 일이에요? 제발 날 좀 도와줘. 여기서 죽을 것 같아. 도와달라고요? 8억 원 가지고 도망간 분이? 그 돈은 다 사기당해서 없어. 지금 무서운 사람들한테 빚까지 지고 있어. 유리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민주는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신 문제죠. 저한테 왜 말하는 거예요? 우리 20년 동안 부부였잖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부부요. 당신이 이혼 서류 위조해서 낸 거 잊었어요?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민준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이제 알겠어.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늦었어요. 이미 끝난 일이에요. 제발, 마지막으로 부탁이야. 베트남 경찰이 나를 찾고 있어. 한국으로 도망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민주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못 가죠. 제가 출국 금지 신청했거든요. 유리는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내가 그런 걸 했다고? 네. 범죄자니까 당연히 해야죠. 민준아,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해? 여기서 죽으라는 거야? 민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끝까지 가보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민준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결과가 예상보다 참혹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상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준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민준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끝까지 가는 거야. 수진이도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해. 민준은 이제 수진과의 최종 대결을 준비할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배신에 완전한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온 거였죠. 유리와의 마지막 통화 이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민준은 수진에게서 다시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였어요. 아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준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했어요. 이번에는 집 근처 공원을 만남 장소로 정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수진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져 있었어요. 일주일 사이에 더 말라빠진 것 같았고 옷도 며칠째 같은 것을 입고 있는 듯했죠. 아빠, 와주셔서 고마워요. 민주는 대답 없이 수진의 건너편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가 확고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엄마가 베트남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있어요.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있죠? 엄마가 현지 조직한테 협박받고 있어요. 빚을 못 갚으면 생명이 위험하다고. 민주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지셔야죠.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계속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요. 8억 원 훔쳐가면서 가족이라고 할 수 있나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어떤 동요도 없었어요.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수지는 다른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대신 제가 모든 걸 책임질게요. 저를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미 신고했어요. 당신도 사기 공범이니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아빠가 용서해 주실 거예요? 민주는 한참 동안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수진 씨,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에요. 아빠, 당신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 기억하죠? 새 아빠를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새 아빠한테 가세요. 수지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강호 오빠가 저를 완전히 버렸어요.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민주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당신과 어머니에 대한 모든 증거 자료예요. 은행 거래 내역, 2조 서명 감정서, 출입국 기록까지 다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 자료들이 검찰에 넘어가면 당신들은 최소 3년은 감옥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빠, 제발. 민주는 계속해서 현실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강호는 이미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는 부산에서 택시 운전을 하고 있고 이강호는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어요. 정말요? 당신들 때문에 한 가정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도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수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들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파괴를 가져왔는지 이제야 완전히 깨달은 것 같았죠. 민주는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수진 씨, 걔가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말이에요. 지금 당장 자수하세요. 자수요? 네. 그러면 형량이 줄어들 거예요. 계속 도망 다니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거고요. 아빠가 정말 저를 경찰에 넘기실 거예요? 민주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범죄자니까요. 수지는 절망에 빠진 것 같았어요. 마지막 희망이었던 아버지마저 완전히 등을 돌린 거였으니까요. 그럼 저는 정말 끝인 거네요. 처음부터 끝이었어요. 당신이 그런 선택을 했을 때부터 말이에요. 민주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당신은 제 딸이 아니에요. 저를 배신하고 돈을 훔친 범죄자일 뿐이죠. 아빠, 정말 이게 끝인가요? 네. 이제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민주는 뒤돌아서지 않고 공원을 나왔습니다. 벤치에 남겨진 수진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상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우야, 수진이와도 마지막 정리 끝났어. 어떻게 됐어? 자수하라고 했어. 안 하면 강제로 체포될 거라고 통보했고, 이제 정말 끝이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20년 동안 쌓아온 가족이 3개월 만에 완전히 사라졌어. 후회는 없어? 민주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후회가 없는지 자문해봤어요. 없어.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유로워진 것 같아. 며칠 후 수지는 결국 자수를 선택했습니다. 검찰에 출두해서 모든 범행을 자백했어요.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이미 매장된 상태였죠. 유리는 베트남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송환 여부는 아직 불확실했지만 현지에서 상당 기간 구금될 것으로 보였죠. 이강호와 아버지 이상철은 서울을 완전히 떠나 지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완전히 몰락한 상태였죠. 민주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매여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된 거였죠. 진정한 자유와 새로운 행복을 찾을 시간이 온 것이었습니다. 수진과의 마지막 만남 이후 6개월이 흘렸습니다. 민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경제적 성공이었습니다. 고위험 투자로 시작한 사모펀드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익을 올렸거든요. 상우가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민준아, 투자 수익률이 200%를 넘었어. 3억이 9억이 됐어. 정말. 그럼 원래 잃었던 돈보다 더 많아졌네. 그뿐만 아니야. 내가 투자한 IT 스타트업도 대박이 났어. 대기업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다고 해. 민주는 감격스러웠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변화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민주는 투자, 수익금으로 작은 IT 컨설팅 회사를 창업했어요.
5명의 직원으로 시작했지만 모두 실력 있고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죠. 회사 운영을 도와주는 김소희는 38세의 초등교사 출신이었어요. 교직을 그만두고 IT 분야로 전향한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었죠. 대표님,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서 검토해보세요. 고마워요. 소희 씨. 항상 꼼꼼하게 챙겨주니까 든든해요. 소희와의 관계는 순수하게 업무로만 시작되었지만 점점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깊어져 갔어요. 유리와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죠. 계산적이지 않고 진실하며 무엇보다 민준의 과거를 알고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소희 씨, 제 과거 이야기 들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굳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의 대표님이 어떤 분인지가 더 중요하니까요. 이런 대화들을 통해 민주는 진정한 인간관계가 무엇인지 새롭게 깨달았어요. 회사 직원들과도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하며 서로의 고민을 나누었어요. 20대 신입사원부터 40대 경력자까지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갔죠. 대표님, 저희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다른 회사에서는 이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신입사원 이주영의 말에 민주는 뿌듯함을 느꼈어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끈끈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노숙자가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집행유예를 받은 후 취업이 되지 않아 길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상우가 조심스럽게 전했어요. 민준아, 수진이가 요즘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 전과자가 된 상태에서 취업이 쉽지 않을 테니까. 그래도 한때는 내 딸이었는데 이미 끝난 일이야. 더 이상 상관없어. 민준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정말로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리가 베트남에서 사망했다는 것이었죠. 정미숙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준아, 유리가 죽었어. 어떡해요? 베트남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구치소에서 병사했다고 해. 간염이 악화되어서. 민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2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지만 슬픔보다는 허무함만 느껴졌죠. 장례식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리 언니가 베트남에 가서 화장해서 가져온다고 해. 하지만 장례식은 누가 와주겠어? 민주는 냉정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남이니까요. 정미숙은 민준의 말을 이해한다고 했어요. 딸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유리의 사망 소식을 들은 후 민주는 자신의 변화를 되돌아봤어요. 6개월 전만 해도 복수에만 매달려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소희와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소희 씨, 제가 많이 달라졌죠? 어떤 의미에서요? 예전에는 과거에 얽매여서 살았는데 이제는 미래에 집중하게 됐어요.
소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 변화가 보여요. 처음 만났을 때는 어딘가 무거운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훨씬 밝아지셨어요. 고마워요. 소희 씨 같은 분들을 만나서 다시 사람을 믿게 됐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자연스럽게 사랑이 싹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죠. 천천히, 확실하게 서로를 알아가고 있었어요. 1년이 지났을 때 닌준의 회사는 30명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매출도 50억 원을 돌파했어요. 개인적으로도 소희와의 관계가 깊어져서 결혼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죠. 소희야, 우리 결혼하자. 정말요? 응, 이제 확신해. 너 같은 사람과 진짜 가족을 만들고 싶어. 소희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어요. 두 사람은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결혼식을 계획했죠. 결혼 준비를 하면서 닌주는 과거를 완전히 정리할 수 있었어요. 15억짜리 아파트를 팔아서 소희와 함께 살 새 집을 마련했고, 과거의 모든 흔적들을 정리했죠. 아버지 박정식도 닌준의 새로운 인생을 축복해 주었어요. 아들아,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소희라는 좋은 여자를 만나서 다행이야. 이번엔 진짜 가족을 만들어라. 결혼식 날, 닌주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회사 직원들, 친구들, 그리고 소희의 가족들이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거든요. 혈연이 아닌 진정한 마음으로 연결된 사람들이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닌주는 소희와 함께 새로운 꿈을 이야기했어요. 소희야, 우리 아이들 교육 관련 사업도 해보면 어떨까?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교사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두 사람은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갔어요. 진정한 파트너로서, 진정한 가족으로서 말이죠. 민주는 이제 과거의 배신과 복수를 완전히 잊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오히려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교훈이었죠. 민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정한 사랑, 진정한 가족과 함께 말이에요.